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안도윤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내였지요. 나무 한 조각을 손에 쥐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단번에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대패질 한 번이면 나무결이 살아 숨쉬듯 매끈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의 솜씨를 보며 혀를 내두르곤 했지요. 안목수 손만 거치면 썩은 나무도 보배가 되는구먼. 그렇지. 저런 재주라면 한양에 나가도 떵떵거리며 살 텐데 말이야. 하지만 도윤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에는 영 소질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값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외상을 떼이는 일도 잦았습니다. 누가 사정을 하면 그냥 내어주기 일쑤였으니 살림이 늘 빠듯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보, 오늘은 얼마나 받아오셨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김 영감댁에서 상 하나를 맡겼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 하여 절반만 받았습니다. 도윤의 아내 신라연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구박하지 않았지요. 라연은 총명하고 실속을 중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장사에 서툴다는 것쯤은 이미 혼인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라연은 집안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개어 검소하게 꾸려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좋은 물건만 만드시면 됩니다. 라연의 머리에는 비녀가 하나뿐이었습니다. 혼인 때 친정에서 가져온 오래된 은비녀였지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고 끝이 조금 휘었지만 라연은 그 비녀 하나로 머리를 올렸습니다. 다른 여인네들이 장터에서 산새 비녀를 자랑할 때도 라연은 그저 웃으며 지나쳤지요. 도윤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했지요. 언젠가는 새 비녀 하나라도 사드려야 하는데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장날에 비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낡은 비녀 하나로만 지내는 것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라연은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것보다 쓰임이 중요합니다. 이 비녀가 낡았다 한들 제 머리를 올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걸요. 그 돈이면 쌀이라도 한 돼 더 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인들은 모두 새 비녀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남들은 남들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서방님,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짐하고 있었지요. 언젠가 반드시 아내에게 제대로 된 비녀라도 사주리라. 두 사람은 그렇게 검소하게 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도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를 깎고 다듬었고 라연은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하며 푼돈이라도 보태었지요. 집은 작고 누추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라연은 등잔불을 켜고 앉아 남편이 만든 나무 빗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 손수 깎아준 빗이 비록 팔지는 못했지만 라연에게는 그 어떤 비녀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서방님, 예, 여보.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도윤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비녀를 꽂고도 환하게 웃는 라연의 얼굴에서 그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빛을 보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검소한 삶을 곱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부자 방치권은 기회만 있으면 가난한 이들을 비웃곤 했지요. 그리고 머지않아 작은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라연의 지혜와 낡은 비녀 하나가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상단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기대에 마을 사람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어서 가봅시다. 좋은 물건은 금방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따라 장터로 향했지요. 장터에는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비단천, 반짝이는 녹그릇, 정교한 나전 칠기까지 온갖 물건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양에서 직접 가져온 귀한 비녀들입니다. 양반집 교수들이 다투어 사가는 물건이지요. 바로 미장수 설만복이었습니다. 설만복은 손에 반짝이는 비녀 몇 개를 들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였지요.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비녀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이 비녀는 은의 옥을 박아 만든 것으로 한양 대감댁 마님들이 쓰시는 물건입니다. 값은 5냥. 5냥이면 이 귀한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윤은 그 비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새 비녀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니까요. 5냥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한 달만 더 일하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저 비녀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연은 비녀를 바라보았지요. 분명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라연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비녀의 광택이 고르지 않았고 옥을 박은 자리가 깔끔하지 못했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서방님. 라연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설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설만복은 라연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지요. 아, 마님께서도 이 귀한 비녀를 사러 오셨습니까? 좋은 눈썰미십니다. 그 비녀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하지만 만지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한 물건이니까요. 설만복이 비녀를 건넸습니다. 라연은 비녀를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먼저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은으로 만들었다면 이보다 무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옥을 박은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접착이 엉성하여 조금만 힘을 주어도 떨어질 것 같았지요. 이것이 정말 은과 옥으로 만든 것입니까? 라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만복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은과 옥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은으로 만들었다면 이보다 훨씬 무거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연은 비녀를 햇빛에 비추어 보았지요. 그리고 이 광택을 보십시오. 진짜 은이라면 이렇게 고르지 못한 빛이 난리 없습니다. 이것은 백동의 은을 겉만 입힌 것 아닙니까? 설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허허, 마님께서 비녀를 잘 아시는 모양인데 요즘 한양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유행입니다. 너무 무거우면 머리가 아프다 하여 일부러 가볍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옥은 어찌 된 일입니까? 라연이 비녀 끝에 옥을 손톱으로 살짝 긁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옥의 표면이 조금 벗겨졌지요. 안에서는 하얀 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옥이 아니라 그냥 돌에 물감을 칠한 것입니다.
진짜 옥이라면 손톱으로 긁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설만복의 얼굴은 이제 새빨개졌지요. 그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음새를 보십시오. 라연은 비녀를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인이라면 이음새를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써도 부러질 것이 뻔합니다. 이것을 5냥에 팔다니 사람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설만복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차갑게 변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설만복은 황급히 물건들을 챙겨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라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지요. 부인 덕분에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참으로 눈이 밝으시군요. 라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바라보며 다시금 감탄했지요. 비녀 하나로도 부족함이 없다던 아내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라연은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2사람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요. 아내가 귀한 비녀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멀리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비녀를 사지 못한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아내가 아무리 괜찮다 해도 남편으로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주지 못하는 것이 못내 미안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군요. 도윤이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라연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2사람이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길가에 고든 뽕나무 가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연은 그 가지를 꺾어 들었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에 결이 곱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라연은 치맛자락으로 가지를 닦아내고는 간단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껍질을 벗기고 끝을 매끈하게 문질렀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낡은 은비녀 옆에 뽕나무 가지가 나란히 꽂히니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보십시오, 서방님. 이것으로도 머리를 올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뽕나무 가지를 꽂은 라연의 모습이 오히려 더 단아해 보였지요. 화려한 장식보다 소박한 자연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겉모양보다 제 쓰임이 더 귀합니다. 이 가지가 비록 나무 조각일 뿐이지만 제 머리를 올려주는 쓰임은 어떤 비녀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2사람은 그렇게 다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방치권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2사람을 보았습니다. 방치권은 라연의 머리에 꽂힌 뽕나무 가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허허, 저것 좀 보게.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다니다니 참으로 가관이로군. 방치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지요.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라연은 태연했습니다. 가난하면 저렇게까지 되는 것인가? 나뭇가지로 머리를 올리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먼. 방치권은 말을 세우고 2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요. 안목수, 자네 솜씨는 좋다고들 하던데 아내 비녀 하나 사줄 돈이 없나? 그것도 목수라고 할 수 있는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함부로 대꾸할 수 없었지요.
방치권은 마을에서 가장 힘있는 양반이었고 도윤은 그저 가난한 장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연은 침착하게 방치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 어르신께서는 겉모양만 보시는 모양입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감히 나에게. 이 뽕나무 가지가 비록 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제 쓰임은 다합니다. 화려한 것이 귀한 게 아니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진정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방치권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일 뿐이지. 방치권은 그렇게 말하고는 말을 몰아 지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어떤 이들은 라연을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방치권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라연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십시다 서방님. 쓸데없는 말에 마음 상하실 것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뽕나무 가지는 여전히 라연의 머리에 꽂혀 있었고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라연에게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치권의 집에서 곧 큰일이 터지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의 열쇠가 바로 라연의 머리에 꽂힌 이 보잘것없는 뽕나무 가지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도윤과 라연은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낮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렸지요. 여보, 제가 무능해서 당신이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것은 수모가 아닙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연은 머리에서 뽕나무 가지를 빼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든 결과 단단한 재질이 한눈에 보였지요. 이 가지는 참 좋은 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원래 귀한 나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뽕나무는 단단하고 결이 고와 좋은 가구를 만들 때 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천한 것이 아니지요. 다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라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뽕나무 가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도윤은 여전히 나무를 깎았고 라연은 여전히 뽕나무 가지를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치권의 집에서 큰일이 터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방치권의 집 쪽으로 모여들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한 머슴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도윤과 라연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지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 영감댁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방치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사랑채 마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방치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도둑이 들어 중요한 물건을 훔쳐갔소. 방치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훔쳐간 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에 보관해 두었던 괴짝이 통째로 사라졌소. 그 안에는 토지 문서와 중요한 장부가 모두 들어 있었소.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토지 문서라면 방치권의 재산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지요. 그것이 없으면 땅 주인이 누군지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괴짝이 워낙 무거워서 혼자서는 옮길 수 없었을 것이요. 분명 여럿이서 저지른 일일게요.
방치권은 마당을 이리저리 살피며 애가 탔습니다. 그때 한 머슴이 뭔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지요. 영감님, 여기 이상한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 구석에 작은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었지요. 방치권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쐐기 조각이요. 궤짝을 여는 데 쓰는 나무 쐐기 말이요. 그럼 도둑이 궤짝을 열다가 쐐기가 부러진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방치권은 부러진 쐐기 조각을 손에 쥐고 이를 갈았지요. 이놈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오. 누구든 단서를 찾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소. 방치권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쐐기 조각 하나로는 도둑이 누군지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도윤과 라연도 사람들 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연은 조용히 부러진 쐐기 조각을 바라보았지요. 뭔가 눈에 익은 듯 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돌아가지요. 이것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도윤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서방님. 라연은 방치권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영감님, 그 쐐기 조각을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방치권은 라연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전 나뭇가지를 머리에 꽂고 다니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보아서 뭘 알겠다는 게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물러가거라. 방치권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마을 이장이 나섰지요. 영감님, 이 댁 안주인은 며칠 전 장터에서 가짜 비녀를 단번에 알아낸 분입니다. 한번 살펴보게 하시지요. 이장의 말에 방치권은 마지못해 쐐기 조각을 라연에게 건넸습니다. 라연은 조각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나무의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고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뽕나무입니다. 라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뽕나무라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오? 방치권이 물었습니다. 라연은 쐐기 조각을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요. 뽕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유의 무늬가 있지요. 제가 며칠 전에 뽕나무 가지를 주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연은 자신의 머리에 꽂힌 뽕나무 가지를 빼들었습니다. 쐐기 조각과 나란히 놓으니 결이 비슷했지요. 보십시오. 이 결과 무늬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치권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렇다면 뽕나무로 쐐기를 만든다는 말인가? 귀한 궤짝에는 흔히 뽕나무로 쐐기를 만듭니다. 단단하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라연의 설명에 방치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도둑을 잡을 수 있겠는가? 뽕나무를 다루는 곳을 찾으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연의 말에 방치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제야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요. 좋소. 그렇다면 그대가 한번 알아보시오. 도둑을 찾아내면 약속한 대로 상을 주겠소. 라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지요. 나뭇가지를 머리에 꽂고 다니더니 그것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역시 아는 것이 힘이로군. 도윤은 아내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주워온 뽕나무 가지가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여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방님. 이제부터 진짜 일을 해야지요. 라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둑을 찾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라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마을에서 나무를 다루는 공방들을 하나씩 떠올렸지요. 도윤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어디부터 시작하려 하십니까? 뽕나무로 쐐기를 만들 만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흔한 나무가 아니니 아무 공방에서나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따랐지요. 두 사람은 먼저 마을 입구의 목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목수가 대패질을 하고 있었지요. 영감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혹시 최근에 뽕나무로 쐐기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뽕나무는 귀한 나무라 함부로 쓰지 않네. 나는 주로 소나무나 참나무를 쓰지. 첫 번째 공방에서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연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두 번째, 세 번째 공방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네 번째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장인이 나무를 깎고 있었지요. 라연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뽕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젊은 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보름쯤 전에 한 사내가 왔었지요. 괴짝을 맡기고 갔습니다. 라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도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그 사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글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이 많고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라연은 설만복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가짜 비녀를 팔던 그자가 아니었을까요? 그 괴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후에 찾아갔습니다. 뽕나무 쐐기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원래 쐐기가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그 사내의 이름을 아십니까? 장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후하게 주었기에 물어보지 않았지요. 라연은 조금 더 물었습니다. 그 사내가 혹시 어디로 가는지 보셨습니까? 장터 쪽으로 가던 것 같습니다. 괴짝이 무거워서 수레에 실어갔지요. 두 사람은 공방을 나왔습니다. 도윤이 흥분하여 말했지요. 여보, 이것은 분명 설만복 그자일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큽니다. 라연은 침착하게 다음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바로 장터였지요. 장터는 오늘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저곳을 살피며 설만복의 흔적을 찾았지요. 한참을 헤매던 중 장터 귀퉁이에서 떡 장사를 하는 할멈을 만났습니다. 할멈, 혹시 화려한 옷을 입고 물건을 파는 미장수를 보셨습니까?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요란한 자 말인가. 며칠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고 들통나서 쫓겨났지. 그 후로 이 근처에서는 못 봤네. 그럼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 북쪽 마을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네. 거기서 또 장사를 한다고 하더구먼. 라연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북쪽 마을이라면 걸어서 한 시지는 좋게 걸리는 곳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해가 저물었으니 내일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늦기 전에 가야 합니다. 만약 설만복이 눈치를 채고 도망치면 영영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북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었지요. 길은 험했지만 라연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북쪽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설만복으로 보이는 자가 며칠 전부터 빈 초가에 머물고 있다고 했지요. 그 자가 뭔가 큰 짐을 가지고 왔던데
혼자서는 못 옮길 만큼 무거웠다고 하더군요. 한 노인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라연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치권의 괴짝일 것이라고요. 그 초가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끝자락에 있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초가 뒤편에 다다르자 정말로 큰 괴짝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보, 저것입니다. 도윤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라연은 괴짝에 다가가 자세히 살폈지요. 뽕나무로 만든 쐐기가 새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 방영감댁 괴짝입니다. 어서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야 합니다. 라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마을로 달려갔고 라연은 그 자리에서 괴짝을 지켰지요. 잠시 후 도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치권도 급히 달려왔지요. 사람들은 초가를 둘러쌌고 안에 있던 설만복을 끌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설만복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치권은 괴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이 내 괴짝이 맞소. 저자가 도둑이요. 설만복은 아직도 잡아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연이 앞으로 나섰지요. 손에는 부러진 쐐기 조각과 자신의 뽕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라연은 괴짝의 새 쐐기와 부러진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가지를 그 옆에 놓았지요. 이 셋은 모두 뽕나무입니다. 결과 무늬가 같지 않습니까? 새 쐐기는 당신이 공방에서 만들게 한 것이고 부러진 조각은 방영감댁 마당에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만복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자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도둑은 결국 잡혔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방치권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설만복을 신문하기 위해서였지요. 설만복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방치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놈, 내가 정녕 내 괴짝을 훔쳐간 것이냐? 그것이. 설만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길이 없었지요. 괴짝은 그의 처소에서 발견되었고 뽕나무 쐐기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어서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방치권의 호통에 설만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설만복은 한때 장터에서 그럴듯하게 물건을 팔던 자였지요. 그런 자가 이렇게 도둑질까지 하다니 모두들 혀를 찼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방치권이 물었습니다. 설만복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장터에서 가짜 물건을 팔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쫓아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설만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빚도 많았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을에 부자가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들어와. 그래서 남의 집 괴짝을 훔쳐간 것이냐. 방치권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설만복은 더욱 고개를 숙였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라니. 내가 훔쳐간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평생 모은 토지 문서와 장부였다. 그것이 없으면 내 재산을 증명할 길이 없다. 방치권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하지만 라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지요. 영감님, 괴짝은 무사히 찾았으니 안의 문서들도 온전할 것입니다. 라연의 말에 방치권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괴짝을 열어보았지요. 다행히 안의 문서들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로군. 방치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설만복을 향한 분노는 가시지 않았지요. 이놈을 관가에 넘겨 벌을 받게 해야겠소.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만복은 온몸을 떨며 애원했지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라연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영감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요? 이 사람이 괴짝을 훔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문서는 온전하고 괴짝도 돌려받으셨습니다. 관가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방치권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도둑질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굶주리고 빚에 쪼들려 그런 짓을 한 것이니. 라연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라연의 마음씨가 착하다고 여겼지요. 도윤도 아내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라연은 원래 엄한 벌보다는 사람을 바로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방치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라연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그렇다면 그대 생각은 어떻소?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고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연의 제안에 설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지요. 방치권은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지요. 좋소. 그대 말대로 하겠소. 다만 이놈이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영감님. 설만복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지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방치권은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한테 하지 말고 저댁 안주인한테 하거라.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목숨은 진작 끝났을 것이다. 설만복은 라연을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라연은 조용히 받았지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고 방치권이 라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방치권은 라연과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며칠 전에 그대들에게 무례했소. 나뭇가지를 머리에 꽂는다고 비웃었지. 방치권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가 내 재산을 지켜주었소. 그대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소. 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대는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소.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오. 방치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양반이 평민 부부에게 절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랐지요. 정말 죄송했소. 그리고 고맙소. 라연과 도윤은 황급히 방치권을 일으켰습니다. 영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잘못한 것은 사과해야 하오. 방치권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제야 라연도 미소를 지었지요. 도윤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상을 드려야겠소. 방치권이 말했습니다. 라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치권이 더 완강했습니다. 아니요. 상은 반드시 드려야 하오. 무엇을 원하시오? 은자라도 비단이라도 드리겠소. 라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라연의 눈빛이 남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치권에게 말했지요. 그 말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라연은 방치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면 저희 서방이 일할 공방 자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방치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자도 비단도 아닌 공방 자리를 원한다니 뜻밖이었지요. 공방 자리라니 그것이 전부요? 예. 저희 서방은 솜씨가 좋지만 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공방만 있다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아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라연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보, 그런 것을 부탁하시다니. 서방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라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치권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그렇게 하겠소. 방치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마침 내 집 뒤편에 빈 공방이 하나 있소. 예전에 목수가 쓰던 곳인데 떠난 지 오래되어 비어있지. 그곳을 쓰시오. 도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방치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귀한 자리를. 그대 부인이 내 재산을 지켜주었소.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오. 그리고 솜씨가 좋다니 내가 필요한 물건도 맡기겠소. 방치권의 말에 도윤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라연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고맙습니다, 영감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부터 공방을 쓰시오. 필요한 연장이 있으면 말하시오. 방치권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지요. 도윤과 라연만 마당에 남았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방님, 이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남편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방치권의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공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널찍한 마루에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연장을 걸 수 있는 못들이 박혀 있었지요. 여보, 이곳이라면 정말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라연도 공방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지요. 먼지가 많이 쌓였군요. 먼저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마루를 닦았지요.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공방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작업장이 되었군요. 도윤은 작업대를 쓰다듬으며 감격했습니다. 라연은 남편의 곁에 서서 함께 공방을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 이름을 알리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방치권이 먼저 상 하나를 주문했지요. 손님을 맞이할 상이 필요하오. 튼튼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오. 도윤은 정성을 다해 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나무를 골라 대패질을 하고 결을 살려 조립했지요.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상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방치권은 상을 보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야, 이것 참 멋지구려. 솜씨가 보통이 아니오. 고맙습니다, 영감님.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네에게 맡기겠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내주겠소. 방치권의 말대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윤의 공방을 찾아왔지요. 상도 주문하고 장도 주문하고 문짝도 맡겼습니다.
도윤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솜씨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라연도 남편을 도우며 공방 살림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도윤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십시오. 라연이 보자기를 풀어보니 은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아름다운 비녀였지요. 이것이 제가 번 돈으로 산 것입니다. 당신에게 꼭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라연은 비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라연은 머리에서 뽕나무 가지를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은비녀와 나란히 놓았지요. 이 뽕나무 가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라연은 은비녀를 머리 한쪽에 꽂고 뽕나무 가지를 다른 쪽에 꽂았습니다. 두 가지가 나란히 놓이니 묘하게 잘 어울렸지요. 이제부터는 이 둘을 함께 꽂고 다니겠습니다. 화려한 것도 좋지만 소박한 것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윤은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지요. 그날 밤 공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도윤과 라연은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옛날도 좋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라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공방 처마 아래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공방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지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만들어진 가구는 튼튼하고 아름다워 모두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공방 마당에서 도윤이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라연은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은 여위어 있었지요. 바로 설만복이었습니다. 안목수님 계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어 설만복을 보았습니다. 설만복은 예전과 달리 겸손한 모습이었지요. 설만복이 아니오? 무슨 일로 왔소? 그동안 영감님 댁에서 일을 하며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떠나려 합니다. 설만복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라연도 바느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어디로 갈 생각이오?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거기서 정직하게 장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설만복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받을 수 없소. 그 돈은 그대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쓰시오. 하지만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설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라연이 조용히 말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대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설만복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설만복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지요. 여보, 저 사람도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라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방치권도 함께였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도윤과 라연이 나가보니 사람들 손에는 떡과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안목수댁이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물건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치권이 나섰지요. 아니요. 두 분은 이 마을에 큰 가르침을 주었소.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법, 화려한 것보다 진실한 것이 귀하다는 것을 말이오. 방치권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안목수댁 덕분에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물건을 살 때 겉모양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방 마당에 울렸습니다. 도윤과 라연은 감격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라연도 함께 절을 했지요. 사람들은 떡과 과일을 나누며 공방 마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도윤과 라연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참 행복합니다.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렇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행복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라연은 머리에서 은비녀와 뽕나무 가지를 빼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두 가지 모두 은은하게 빛났지요. 이 뽕나무 가지를 주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바꿀 줄은요. 당신이 지혜로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윤의 말에 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라연은 뽕나무 가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은비녀도 함께 꽂았지요. 두 가지는 여전히 잘 어울렸습니다. 이 뽕나무 가지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화려함보다 진실이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윤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은 늙었지만 라연의 머리에는 여전히 뽕나무 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은비녀와 함께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나뭇가지를 머리에 꽂고 계세요? 라연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물건이란다. 겉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귀한 것이지. 정말요? 그렇단다. 세상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빈 것들이 많다.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겉이 소박해도 속이 단단한 것이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뽕나무 가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라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요. 내가 크면 알게 될 게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이야. 공방 마당에는 여전히 도윤이 나무를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뽕나무 가지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사람을 지켜주고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라연의 뽕나무 가지처럼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말입니다.